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하 변호사, 신성범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권의 대권 소식부터 대선 준비 소식부터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순회 경선이 한창입니다. 어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반 3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소감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역시 지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남은 일정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보신 대로 이재명 후보는 기대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고 이낙연 후보는 다른 뉘앙스이긴 하지만 걱정보다는 많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반 3연승 굉장히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과반 이상의 어떤 득표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64만 명의 슈퍼위기 결과가 나오는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의 어떤 흐름이 또다시 이재명 후보가 50%를 상회하는 과반 이상의 어떤 흐름을 이어간다 그러면 대세론의 어떤 형성으로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이제 쉬운 조건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추석 밥상 의 머리에 상당히 이제 하나의 화두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은 곧 이어서 이제 벌어질 호남 순회 경선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민주당의 어떤 지지자들의 흐름을 보면 사실상 호남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수도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번에 오늘의 순회 경선, 오늘의 선거인단 결과가 호남의 순회 경선에 영향을 미치고 네. 호남의 경선 결과가 수도권 영향을 미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잘 타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방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오후에 1차 선거인단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 나온 것보다 훨씬 많은 64만 명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 투표율이요. 온라인으로 한 것만 집계를 해봐도 70%를 넘었어요. 70%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까지 던졌으니까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도움 되겠습니까? 유리합니까? 그게 선거인단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반 당원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지는 권유에 의해서 자기가 선거인단에 등록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미국식 제도인데 아주 좋아요. 64만 명인데 결국은 그때에서도 기억납니다만 각 캠프에서 엄청나게 선거인단 모집 경쟁이 맞아요. 붙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조직에서 많이 갔을 거다. 자기 조직에서 끌어들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64만 명에서 70% 심지어는 75%에 간다면 48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낙연 후보의 제일 목표는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저지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48만이면 24만, 50만이면 25만. 거기서 묻고 자기가 30%로 올라선다면 호남 가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두 분 표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재명 후보가 20만 표를 넘느냐. 한 50에서 20만 표.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약 15만 표 이상을 받느냐. 표 차이가 5만 이하로 줄어들면 저는 이낙연 후보의 계산법이 먹힐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 벌어지면 호남에서도 안 되겠다고 싶으면 추석 이후에 호남에서도 이낙연 후보에게 큰 지지를 보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 측 캠프 측의 의견 좀 들어보면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내용은 뭐 이긴다기보다는 10% 내외로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추격세를 보인다면 이재명 경기지사도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대구에서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건요, 변호사님, 국회의원도 해보셨지만 국회의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배수의 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낙연 의원만 이 사태 얘기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앞서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동산 논란이 있었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두 개가 맞물리면 뭔가 이 전국에서 뭔가 좀 논란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각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부분 그러면 이제 올해 내로 이게 그 두 분의 의원직 사퇴가 이루어지면요.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 때 이 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국회의원 선거도 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정치적 의미가 있죠. 이낙연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석 이후에 민심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호남 민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좀 빨리 자신의 정치적 결단이잖아요. 이 부분이 부각되길 원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꾸 잊어버려요. 이낙연 후보의 그 의원직 사퇴가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네. 이제 다시 주제로 나오면 살펴보게 되는데 윤희숙 의원은 이 두 분 다 사실은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서 그 전에 뭐 옛날에 이제 20대 때도 손혜원 의원, 뭐 민병두 의원 이런 분도 개인적인 문제로 의원직 사퇴 얘기하셨지만 뭐 방을 빼거나 그리고 그 보좌진들을 해촉하거나 이런 건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그에 가까운 아주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본인들의 앞으로의 정치적 향방과 관련되는 그런 이게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관철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개인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윤희숙 의원 의원직 사퇴를 좀 빨리 처리해달라 그러면서 이 부분이 메시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낙연 후보는 그런 당과 관련된 메시지보다는 그냥 개인과 관련된 메시지 같아서 이 두 개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거를 각 의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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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된 이 TK 경선에서 깜짝 3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어제 추 전 장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관련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고향 대구에서 우선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종합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3위로 오늘 올라섰고요. 3위를 고수하는 건 제 목표가 아니에요. 3위가 점점 의미 있는 순위 변동이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이게 원동력이 뭐였다면 윤석열 총장 그렇다고 봐집니다. 네, 뭐 지금 들으셨지만 최근에 이제 제기된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라고도 했어요. 뭐 이제 추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좀 TK 쪽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그렇게 작용을 한 건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그러세요?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상 이제 뭐 대구, 경북이 네.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지를 얻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안동이 고향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15%에 준하는 그 정도의 어떤 급등 지지율의 투표를 받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이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이제 제기되면서 검찰 개혁의 어떤 당위성, 이것이 맞았다. 라는 어떤 얘기들이 돌면서 권리당을 중심으로 지지가 아주 갑자기 몰려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윤 갈등이 하나의 당사자였던 추미애 전 장관이 옳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가 15% 급등 거기다가 이제 3위로 이제 올라서는 그런 장면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저는 일정 부분 추세선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의혹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의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연루됐다 뭐 이런 증거는 전혀 없지만 네. 검찰이 그런 어떤 고발장을 작성했을 수 있다는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손준성 검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의혹 제기는 일정 부분 정당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지지 형성도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4위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3위에는 원래 정세균 전 총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일각에서는 사퇴를 하고 뭔가 이 합종연행 비슷하게 다시 이 판이 꾸려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 같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6분이 완주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사퇴할 수는 있겠지만 합종연임이라든가 단일화라든가 뭐 이런 거는 할 가능성이 없고 그렇군요. 저는 이것이 가능성이 만들어지려면 사실상 이분들 몇 명이 합쳐서 50%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혼자서 50%가 넘는 과정 속에서 단일화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 공학적인 차원의 흐름을 할 그런 어떤 정책 계산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총리, 국회의장까지 역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국민이 보기에는 잔재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회의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번 주 주말 경선 결과 분석해봤고요. 오늘 오후에 나오는 1차 선거 인단 결과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